안녕하세요. 오늘도 산림 수문학 이어서 진행해 볼까요? 이번 주는 지하수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하수, 지중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브서피스 워터라는 말도 쓰고요. 그라운드 워터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고요. 서브터레인 워터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는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네. 딱히, 네. 제가 영어권에 살지를 않아서 이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토양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지방의 강수의 한 75% 정도가 이제 토양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침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불포화 토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불포화 토양에 이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토양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표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안에 토양층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베드락 바위 기반함도 있고요.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지하수위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하수가 쌓여 있는, 여긴 침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하수들이죠. 요 사이에 불포화층에 존재하는, 불포화대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일 모이스처라고, 토양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포화 토양과 암석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하수 혹은 뭐 지중수, 그라운드 워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의미적으로 따질 때 그라운드 워터는 지하수 위를 형성하는 쪽에 있는 물들을 그라운드 워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을 뭐 서브서피스 워터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논문이나 다른 자료들에서는 또 전혀 다른, 그러니까 토양층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그라운드 워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공기 중의 수증기와 마찬가지로 토양수는 우리가 보이지 않죠? 네,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스터리 혹은 신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불포화대에 있는 토양수분 같은 경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거의 할 수가 없죠. 자, 수문학자들이 대개 토양층을 통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양수분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포화대, 통기대, 포화대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불포화대, 포화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통기대, 포화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위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하수면보다 높은 지역은 통기대, 불포화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하수면 아래쪽은 이제 완전히 포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긴 포화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변에서 볼 때 대부분의 식물의 뿌리는 통기대에 존재를 합니다. 물속에 잠겨서 살 수 있는 식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토양수분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뿌리가 공기가 뿌리 성장과 기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뿌리가 존재하기보다는 통기대 아니면 우리가 불포화대에 뿌리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양학자들은 대부분의 식물이나 작물이 통기대의 최상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토양의 일부인 토양층, 오늘 우리가 이제 A층, B층 이야기해요. 그래서 표토, 심토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표토, 심토에 집중해서 토양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뒤에 나오니까 볼까요? 토양층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왼쪽 그림 같이 기반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질물층이 있습니다. 모재층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층이라고 얘기하죠. 심토고요. 그 다음에 표토 있고요. 그 위층으로 이제 유기물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L층, F층, H층이 나서 구분을 세분해서 만들기도 해요. 이건 이제 토양학자들이 토양을 구분하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문학자들 입장에서는 단지 포레스트 플로어, 식물대가 있고요. 그죠? 그 밑에 루트존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존 오브 에어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통기대 혹은 불포화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밑에 워터 테이블, 수면이 이제 지하 수면이 존재를 하고요. 이 지하 수면 아래를 우리가 존 오브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포화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그라운드 워터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피스 워터, 그래서 우리 표면을 흐르는 물 서피스 워터와 서브 서피스 워터 구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피스 워터랑 그라운드 워터 형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 그래서 토양학자들하고 우리 수문학자들하고 토양의 대역을 구분하는 형태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까 토양학자들의 구분하는 방식은 토양 알갱이 생성 정도라든가 뭐 이제 그러니까 토양 생성 작용을 받던 풍화 작용의 정도에 따른 변이 이런 것들을 보는 형태들이 되고요. 우리 수문학자들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토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하수의 영향, 이제 분포는. 그러다 보니까 토성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주어진 토양 내 여러 가지 광물질 입자의 비례적인 크기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 토양 입경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갱이 크기죠. 자, 다음에 이제 또 토양 구조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이런 토양 알갱이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이제 그 만들어진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토양 구조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토양 구조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수분이 잘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하는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토양 구조도 우리 토양 입자들이 배열된 특수한 형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토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 미 농무성 기준이나 국제 토양학회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입경 2mm 이상 토양 알갱이 하나의 지름이 2mm가 넘어가면 우리가 자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mm 이하를 우리가 이제 세토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2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표를 보셔도 뭐 미 육군 공병단 미 개척국이라든가 미주 고속도로 연합회라든가 미국 재료검사회라든가 미 농림부라든가 국제 토양과학회라든가 자 토양을 구분하는 기준의 첫 기준은 2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mm 아래쪽에서 이제 모래, 미사, 점토 형태로 구분되는 것도 있고요. 굵기에 따라 이제 나눠지는데요. 아니면 뭐 굵은 모래, 가는 모래, 그다음에 미사, 점토 이런 형태도 되고요.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죠. 이런 형태로 나눠지긴 하지만 항상 세토, 토양을 구분하는 기준 2mm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알 수가 없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2mm 기준 채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작업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느 때 하냐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건물을 짓는다라든가 담장을 쌓는다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콘크리트가 필요하면 보통 레미콘이라는 이제 리믹스 트럭이죠. 리믹스 콘크리트 트럭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싣고 와서 내려주는 형태들이 돼요. 이미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형성을 해서 그냥 굳히기만 하면 되는 상황들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시멘트도 사고, 모래도 사고, 이제 골재도 사고 이런 것들을 사서 물하고 섞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직접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 철물점이나 아니면 이런 건재상 같은 데서 이런 재료를 사면서 모래도 같이 사죠. 모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입자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채를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갤 때 쓸 채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냥 줘요. 몇 밀인지 물어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모래를 채에 쳐서 통과하는 모래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통과하지 못한 모래 이제 것들은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억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저의 기억이나 저희 부모님 때 기억들에는 대부분들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채가 바로 규격이 2mm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항상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하고 자갈을 구분하는 기준은 2mm. 2mm 아래로 내려와서 2mm에서 0.05mm는 모래, 0.05에서 0.002는 미사, 뭐 그 밑에 이하는 점토 이런 형태로 이제 일단 구분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크기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죠. 가장 큰 공 같은 게 모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미사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선 점같이 보이는 게 바늘구멍 같이 보이는 게 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재밌는 기준, 여러분들 그
많이 사용하시는 이불 꼬매는 바늘, 이제 여러분들 아마 집에 보면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이불 꼬매는 바늘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하나, 바늘 구멍을 뽕 하고 냅니다. 너무 작은가요? 살짝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구멍을 내고요. 바늘로 콕 찔렀어요. 그 여기에다가 흙을 부어서 이제 그 세토를 부어서 통과를 하면, 네, 통과를 하면 미사하고 점토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모래입니다. 네, 뭐 이렇게 구분하는 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토양 조성에서 이제 모래, 미사, 점토의 특징들을 알면 좋겠죠. 그래서 모래, 미사, 점토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래가 입경이 가장 굵고요. 그럼 이제 모래, 우리가 미사, 점토 이런 것들, 토양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사이의 빈 공간, 우리 그걸 공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공극에는 이제 우리가 모세관 공극과 비모세관 공극이 있고요. 이제 모세관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 뒤에서 아마 다시 한번 또 간단히 설명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공극이 크면 클수록 모세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모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바닷가 백사장에서 보시면 파도가 쳐서 들어올 때는 물이 금방 찼다가 나갈 때는 금방 또 빠지는 형태가 되죠. 근데 서해안 쪽 가서 이런 개펄 같은 데 점토 어떻습니까? 물이 잘 차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스며들기도 힘들지만 스며든 이후엔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형태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미사는 이제 이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수량부터 보겠습니다. 용수량은 이제 물을 얼마 정도 이제 가질 수 있냐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용수량 같은 경우, 모래 같은 경우 매우 적거나 조금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물이 금방 빠져버리니까. 미사는 이제 많은 편이고요. 점토 같은 경우는, 네, 물을 한번 함유하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수량이 높고요. 모관력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극이 크면 클수록, 네, 모관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매우 약함이나 좋음 정도 되고요. 미사는 강함, 점토는 매우 강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수분 및 양분의 흡수능, 이것도 거의 용수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 매우 약함이나 약함, 미사는 좋음, 점토는 매우 강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의 운동 속도는 이제 뭐 따라가는 거죠. 자, 용수량이나 모관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물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상승 하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시면 되고요. 미사는 상승 하강이 느리고요. 점토는 상승 하강 속도가 뭐 매우 느림에 가깝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지도 몰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소성 및 음직력입니다. 모래는 응집력이 이제 가소성 없고 음직력 없거나 약하죠. 모래를 여러분들 동그랗게 공처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응집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토로 가면 뭐 매우 강하죠. 여러분들은 그 클레이 세대인가요? 그 점토, 왜 그 인조 점토 같은 거 쓰시던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찰흙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이 되죠. 뭐 접시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가능합니다. 통기성도 마찬가지죠. 공극이 큰 모래 쪽이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미사는 불량한 편이고요. 뭐 점토는 뭐 매우 불량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대적인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수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물이 별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난하거나 약간 온난함, 미사는 냉함, 그 다음에 점토는 거의 물이 차 있다 보니까 매우 냉함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양 공극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모래미사 점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극을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토양에서 이제 고체 입자를 제외한 부분으로 공기와 물이 채워져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공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기와 물의 구성비가 항상 변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네, 공극에서 물이, 네,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해지면, 네, 물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해서 건조 토양 내에는 공기가 많고 습한 토양에는 물이 많다. 기본적인 이치겠죠. 자, 거친 입자의 토양은 공극은 크나 점토가 많은 토양보다 총 공극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점토는 모래보다 공극량이 많아서 가밀도가 낮으므로 변이 부피당 무게도 생각보다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토양 공극은 편리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관 공극과 비모세관 공극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뒤에서 아마 설명이 또 다른 것과 연관이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공극의 크기가 작은 모세관 공극량이 많은 토양은 수분 보유능이 높고 침투 속도도 느리고 점토죠. 비모세관 공극이 많은 토양은 통기성이 좋고 침투능이 빠르며 수분 보유능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수분 보유능이 높고 침투 속도가 느리다. 결국은 식물이 생육할 때 잘못하면 뿌리가 쉽게 썩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토질 양토, 모래끼가 좀 있는 양토 같은 경우 공급률이 약 한 35에서 50% 정도 되고요. 그럼 여기 풀로 물이 찬다 그래도 한 50% 이제 공간에 물이 찰 수 있는 거죠. 양토와 식토는 한 4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토와 식토가 일반적으로 식물이 좀 더 잘 자라는 이유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물이든 양분이든 어쨌든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음은 이제 토양 구조입니다. 토양 구조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 토양 입자나 입단의 공간적인 배열 또는 배합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구조에 따라서 수분 이동이라든가 통기성, 가비중과 같은 토양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양 입단의 여러 가지 크기 토양 입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토양 구조는 공극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잇목의 생장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구조를 가지는 산림토양은 다밥이나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등산로 쪽은 이제 사람들의 다밥에 의해서 토양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지 쪽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낙엽이나 낙지 같은 것들이 쌓이고 자연적인 토양 생성 활동, 토양 이제 그 활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스펀지처럼 입단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양들을 밟았을 때 두 가지 차이가 생기고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토양 수분의 침투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침식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구조의 발달은 토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사토의 경우에는 단립 구조가 우세한 반면 점토를 많이 포함하는 토양은 이제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토는 응집력이 약하다 보니까 구조화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사각형 덩어리처럼 만들어진다라든가 이런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냥 거의 단립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토나 세토 이제 그 미사나 점토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 응집력에 의해서 판상이라든가 벽상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구조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별 특징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립부터 시작합니다. 하나에 있은 단립이고요. 그 다음에 단립은 아주 부드러운 이런 작은 입자들 몇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상, 경과상, 괴상, 세립상, 판상, 벽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단립 구조입니다. 단립 구조고요. 왼쪽 윗 그림이. 그 다음에 위가 판상이에요. 그래서 판상은 기왓장처럼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괴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주상절리 같이 분필처럼 이렇게 기둥 형태로 만들어지는 토양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립 같은 경우 수분이 많고 부드러우며 수미리의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습윤에서 토양생 동물과 미생물의 활동이 많은 곳에 발달하고요. 이화학성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상 있어요. 비교적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딱딱하고 치밀하고요. 건조하지만 유기물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과상 같은 것들도 있고요. 각 모서리나 변이 둥글고 다면상으로 밀하게 조성되어 있는 입자. 좀 건조함과 수분함이 반복되고 점토함율이 많은 반 토양에 발생하게 되고요. 벽상 구조와 같이 물리성이 불량하고 뿌리 생장도 나쁩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래쪽으로는 다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아래로 갈수록 별로 안 좋습니다. 판상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널찍널찍하게 기왓장처럼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름철 같은데 이런 운동장이나 저수지 바닥 같은 데서 이렇게 비 오고 나서 이게 바짝 마르면 이렇게 이제 기왓장처럼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거의 이런 점토같이
아주 고운 입자들이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벽상. 토양 전체가 긴밀하게 모여 있으나 일정한 구조가 없고 항상 수분한 토양의 하층 토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공급이 적어 공기가 부족하고 고산과 액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한 곳에서는 물리성이 나쁘고 뿌리는 산소의 부족으로 고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토양 수분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보통 이제 통기대, 아까 뭐 불포화 때 뭐 여러 뿌리대 이야기 얘기했던 그 대역입니다. 그죠? 거기에 내 이제 공극에는 물과 토양 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바로 토양 수분이 될 테고요. 토양 공기는 대기에 비해서는 산소의 농도는 낮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좀 높게 유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에 대한 토양 수분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체, 소일, 액체, 워러, 그다음에 이제 기체, 그래서 우리가 뭐 토양 공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앞 시간에 본 것처럼 토양의 부피 V를 이야기했을 때 아마 앞 시간에 이제 VT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V로 갈게요. 고체 상태의 유기 및 무기질의 부피가 VS고요. 물이 차지하는 부피는 우리가 VW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토양 공기의 부피는 VA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토양의 부피 V는 결국에는 VA 플러스 VW 플러스 VS 이 세 가지를 더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원리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가비중 토양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토양의 밀도는 진밀도 또는 진비중 혹은 가밀도, 가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진짜 비중도 있고요. 가미중, 이제 벌크 덴시티라고 그래서 이제 토양에 있는 공기,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토양 수분을 포함한 형태의 가비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비중이라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토양의 건조 무게를 부피로 나눈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가비중 B는 자연 상태의 토양의 부피분의 건조 토양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거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그 가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건조 토양 같은 경우 토양을 이제 우리가 건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을 약 105도씨 이상으로 이제 거의 105도씨예요. 건조한 다음에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05도씨로 뭐 한 24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븐에 넣어서요. 네. 완전히 수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 혹은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가비중의 범위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긴 표토에서 0.5부터 시작을 해서 다져진 모래나 심토에서는 한 1.8 정도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건조 토양의 무게가 같은 부피의 물 무게의 약 0.5에서 1.8배를 지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보다 가볍부터 시작해서 물이 1이죠.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0.5에서 1.8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숲의 토양들은 일반적으로 0.9에서 1.3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밀도, 진비중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양의 밀도 아까 이제 진밀도, 가밀도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진비중 같은 경우는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입자만의 밀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중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물질을 물에다 넣어서 물보다 무겁냐 가볍냐를 따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시죠? 네, 그게 이제 비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비중이 조금씩 다 다르다. 그래서 예전에 아르키메데스가 모시는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이제 숙제를 주죠. 뭐라고 줬습니까? 왕관을 하나 새로 예쁜 왕관을 마음에 드는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왕관 만드는 사람이 이게 금으로 안 만들고 속에 합금을 넣어서 다른 물질을 넣어서 속이지 않았을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발견해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빨개 벗고 뛰어갔던 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제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전체를 집어넣게 되는데 토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양의 공급을 고려해서 그냥 쓰면 우리가 가밀도, 가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입자만의 밀도로서 비중병을 사용해서 치환된 물의 무게를 기초로 산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실험실에서 산술적,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밀도 같은 경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밀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진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물질 토양의 진 비중은 2.6에서 2.75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유기질 토양의 경우는 1.3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토양의 비중, 진비중이나 진밀도는 그 모함, 이 토양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기 전인 모함에 우리가 이제 그 진밀도와 같은 밀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단한 화강암의 한 조각은 화강암으로부터 풍화된 토양의 진밀도와 같은 밀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밀도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형태들이 됩니다.